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DNA가 복제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DNA에서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형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형질은 단백질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형질은 생물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특징. 그래서 눈동자 색깔이라든가 머리카락 모양이라든가 피부색, 혈액형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가 어디 있느냐?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가 어디 있냐면 DNA의 특정 부분에 있는 유전자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로부터 형질이 표현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형질 발현이다. 그죠? 형질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초에 DNA가 유전 물질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고,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밝혀졌죠. 그리고 나서 이 DNA가 어떻게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이 유전자와 단백질의 연관성을 제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영국의 게롯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유전자와 단백질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라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비들이라는 사람하고 테이텀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비들과 테이텀은 붉은 빵 곰팡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붉은 빵 곰팡이는 보통 야생에서 스스로 필요한 물질을 스스로 합성해서 생장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야생주라고 불러요. 야생주라고 부릅니다. 생장에 필요한 물질을 스스로 합성하는 놈들. 근데 이 붉은 빵 곰팡이 포자에다가 자외선이나 X선을 쪼이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발생한 그 붉은 빵 곰팡이는 생장에 필요한 물질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놈과 돌연변이가 일어난 놈을 이용해서 비들과 테이텀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첫 번째, 이제 야생주는 최소 배지라고 해서, 그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최소 배지에서 아주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영양소를 첨가해도 잘 자라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놈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1형, 2형, 3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형은 뭐냐면 야생주와 같이 최소 배지에서는 최소 배지를 주었을 때 야생형은 자라지만 이 1형은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을 넣어줬더니 어떤 물질을 넣어줬냐면 오르니틴이라는 물질을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니틴을 넣어주니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잘 자랐어요. 잘 자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 돌연변이 2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소 배지에서 못 자라지만 이 야생 돌연변이 2형은 오르니틴을 넣어줘도 자라지를 못해요. 오르니틴을 넣어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2형은 시트룰린을 넣어줘야 비로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형과 2형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3형을 보면 당연히 최소 배지에서 자라지 못하고 오르니틴에서도 자라지 못하고 시트룰린을 넣어줘도 자라지 못하고 아르지닌을 넣어줘야 비로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주 1형, 2형, 3형을 볼 때 1형은 오르니틴이라는 물질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니틴을 합성하는 뭔가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2형은 오르니틴을 넣어줘도 못 자라고 시트룰린까지 넣어줘야 자란다는 겁니다. 그죠? 3형은 오르니틴도 안 되고 시트룰린도 안 되고 아르지닌을 넣어줘야 비로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 1, 2, 3형을 기준으로 해서 붉은 빵 곰팡이가 어떤 걸 합성하냐 그러면 선구물질, 그죠? 선구물질은 야생 채소 배지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구물질로부터 먼저 뭘 만드냐면 오르니틴이라는 물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트룰리라는 물질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아르지닌을 만든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물질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1형은 선구 물질로부터 오르니틴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죠? 1형은 야생 1형은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죠. 야생 2형은 자, 오르니틴을 줘도 못 살았지만 시트룰린을 주어야 살았죠. 오르니틴을 줘도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 2형은 요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가는 과정이 문제가 생긴 거고, 야생 3형 같은 경우는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으로 가는 과정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들과 테이텀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구물질로부터 오르니틴을 합성하고 시트룰린을 합성하고 아르지닌을 합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각각의 과정에 효소들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효소 A가 선구물질 오르니틴을 만들고 효소 B는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만들고 시트룰린은 아르지닌을 그죠? 효소 C는 시트룰린을 아르지닌으로 만든다. 이렇게 효소들이 관여하고 바로 이 효소들을 만드는데 유전자가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A가 효소 A를 만들고 이것이 오르니틴을 만드는 효소로 작용하고 유전자 B가 효소 B를 만들고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만드는 데 관여를 하고 유전자 C가 효소 C를 만들어서 시트룰린을 아르지닌으로 만드는 과정에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들과 테이텀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각각의 유전자가 효소를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그죠? 각각의 유전자가 효소를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1유전자 1효소설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1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가 효소 하나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효소가 효소를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그 효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데도 이게 관여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1유전자 1단백질설이라는 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단백질 하나를 만든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단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두 종류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폴리펩타이드 종류가 두 개고요. 그 두 가지가 또 두 개씩. 그래서 알파 두 개, 베타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보면 폴리펩티드가 4개가 모여서 헤모글로빈 하나를 구성하는 거죠.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인데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과 같은 단백질이 발견된 이후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유전자 하나가 폴리펩타이드 하나를 만든다 라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1유전자 1효소설에서 출발해서 1유전자 1단백질설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가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유전자가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DNA의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4종류의 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 가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DNA 염기 서열에서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려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을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한 종류가 아미노산을 결정하면 4종류밖에 아미노산을 결정하지 못하죠. 근데 아미노산은 20종류가 넘죠. 그래서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한다 그러면 4종류의 아미노산밖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기 2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염기 2개일 경우는 16개의 아미노산밖에 암호화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구해 본 결과 염기 3개가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3개로 아미노산을 결정하면 64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암호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유전암호 DNA의 유전암호 3개의 염기가 아미노산을 하나를 암호화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네,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어떻게 DNA가 단백질을 만드느냐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DNA가 단백질을 만드느냐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자, DNA 안에서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mRNA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mRNA가 핵에 있는 핵공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나가면 세포질에서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DNA에서, 그죠? DNA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 RNA가 만들어지죠.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로부터 단백질 또는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DNA에서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해요. 전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사가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사가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프로모터라고 나와 있죠. 프로모터. 전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RNA 중화효소, 여기 나와 있는 RNA 중화효소가 DNA로부터 mRNA를 합성하게 해주는데, 이 RNA 중화효소는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 붙냐면 프로모터가 있는 곳에 RNA 중화효소가 결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터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프로모터가 있는 부분에 RNA 중화효소가 결합하면서 전사 과정, 그러니까 DNA에서 mRNA가 합성되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모터도 중요하고, 또 하나 mRNA를 만들 때 만드는 방향이 5'에서 3'으로 방향이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DNA에 우리가 염기는 아데닌, 그죠?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 4가지가 있었는데 RNA에서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아데닌, 구아닌, 티민 대신에 우라실, 사이토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DNA 주형 가닥에 상보적인 mRNA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DNA 이 그림을 보면, 그죠? DNA가 여기 5'에서 시작해서 3'으로 끝났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3'에서 5'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두 가닥 중에 어느 가닥이 그 mRNA를 만들어내는데 주형 가닥이냐면, 여기 지금 이 가닥이 mRNA를 만들어내는데 주형 가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RNA 중화효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주형 가닥이니까 주형 가닥의 상보적인 것으로 지금 mRNA가 5'에서 3'으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자, DNA가 티민이죠. 티민과 상보적인 건 뭐냐면 아데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아닌과 상보적인 거는 사이토신이고, 사이토신과 상보적인 건 구아닌이고, 아데닌과 상보적인 건 우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과 상보적인 건 사이토신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mRNA가 쭉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mRNA가 쭉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형 가닥 DNA와 상보적으로 mRNA가 만들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얘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DNA 염기 서열이 GAACTTAGCT다. 그러면 mRNA는 어떻게 됐냐? 아까 우리가 이 mRNA가 만들어지는 방향이 5'에서 3'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DNA가 3', 5'이니까 RNA는 여기가 5'이고 이쪽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처음 만들어지는 게 티민의 상대적인 건 아데닌. 그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구아닌은 사이토신. 아데닌은 티민인데 티민 대신 mRNA에서는 우라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티민 두 부에 있으니까 아데닌, 그죠?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 그 다음에 다시 우라실 2개, 그 다음에 사이토신. 이런 과정을 거쳐 요게 이것으로 만들어진 mRNA다. 그죠? mRNA 서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mRNA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mRNA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해서, 그죠?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번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mRNA 염기 서열에 저장된 암호가 DNA가 가지고 있는 트리플렛 코드, 그죠? DNA가 가지고 있는 트리플렛 코드에서 전서가 된 거니까 이 mRNA도 마찬가지로 3개의 염기가 쌍을 이뤄서 암호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라고 합니다. mRNA가 가지고 있는 것을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코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종류의 염기가 3개씩 조합을 하니까 64종류의 아미노산을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 도대체 아미노산 조합이 코돈이 어떻게 아미노산을 지정하느냐, 이거를 누가 확인을 했냐면 니런버그라는 사람이 1961년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UUU가 붙어 있는 mRNA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UU만 집어넣은 거죠. 쭉 집어넣어서 그 세포 추출액에다가, 그죠? 세포 추출액에다가 인공적으로 U만 돼 있는 놈을, 여기 인공적으로 U만 있는 놈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봤더니 이 폴리페프타이드는 페닐알라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페닐알라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UUU가 페닐알라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A로 돼 있는 거, 아데닌만 돼 있는 걸 쫙 집어넣었더니 AA가 라이신만 나오더라. 그 다음에 CCC는 프롤린만 나오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 종류를 계속 집어넣어 보면서 어떤 게 되는지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 mRNA에 있는 코돈을 밝혀냈어요. 어떤 코돈이 어디에 속하는가, 요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mRNA의 유전 암호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외워야 될 건 4가지만 잘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UG, 그죠? 이거는 왜 AUG를 외워야 되냐면 AUG는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시작하는 게시 코돈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아미노산의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AUG라는 코드가 있고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근데 나머지 여러 가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 종결 코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쭉 단백질이 메사이오닌부터 시작이 돼서 끝나는데, 끝날 때 코돈이 뭐냐면 종결 코돈이야. 이 종결 코돈은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결 코드는 UAA, UAG, UGA 이렇게. 그래서 이 4가지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은 여러분 요거는 꼭 외워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번역 과정이 시작되려면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핵에서 나오는 mRNA가 있어야 되겠죠. mRNA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포 배울 때 얘기했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리보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mRNA하고 리보솜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그 아미노산을 전달해주는 tRNA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tRNA 생긴 모양은 이 왼쪽에 있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tRNA가 생겼습니다. 그죠? tRNA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mRNA에 이 아래쪽에 보면 mRNA가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에 보면 mRNA가 있고요. 그 mRNA에 tRNA가 결합하는데 여기 보면 코돈이라고 있죠. 코돈. 그래서 CUU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가 결합을 하는데 tRNA도 와서 요 코돈에 결합을 해요. 그래서 안티코돈 CUU니까 요거에 또 상보적인 거 GAA가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AA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CU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요 위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RNA가 mRNA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 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tRNA 종류도 64가지가 되겠죠. 그죠? 64가지 정도 돼서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종결 코돈이 있으니까 64가지는 안 되겠네요. 하여튼 아미노산의 종류만큼, 그죠? 그 코돈의 종류만큼, 코돈이 나타내는 아미노산의 종류만큼 tRNA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백질 합성, 이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게시, 단백질 합성이 시작된, 아까 게시 코돈이 뭐라고 그랬죠? AUG, 그죠? 게시 코돈이 AUG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은 뭐냐면 아미노산이 이제 하나씩 둘씩 세 개씩 계속 여러 개가 붙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종결은 이제 아미노산이 다 붙어가지고 단백질 합성이 끝난 거, 그죠? 요 과정을 이제 번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번역 과정은 게시, 신장, 종결, 요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 합성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죠. 자, 단백질 합성할 때는 합성 과정을 보면, 자, 먼저 mRNA가 있고요. 그죠? 여기 mRNA가 있습니다. mRNA에 리보솜이 결합을 해요. 리보솜이 위쪽에 큰 부분하고 아래쪽에 작은 부분이 원래는 나뉘어져 있는데, 단백질 합성하려면 이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붙습니다. 이게 붙으면서 리보솜 안에 사이트가 E 자리, P 자리, A 자리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먼저 P 자리에 뭐가 오냐면 게시 코돈이 오게 돼요. 그러면 게시 코돈이 오면 그 게시 코돈에 해당되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tRNA가 메사이오닌과 결합한 tRNA가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결합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두 번째, 그죠? AUG 다음에 GUC가 있죠. 그럼 이 GUC에 해당하는 tRNA가 또 이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붙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둘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줘요. 그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한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가면, 그죠? 지금 리보솜이,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죠? 세 개씩 옮겨갔죠. 그래서 아까 여기 원래는 P 사이트에 있었던 AUG가 E 사이트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A 사이트에 있었던 그 tRNA가 P 사이트로 왔어요. 그리고 나면 요 A 사이트가 비었죠. 그럼 다시 UUC에 해당되는 tRNA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결합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들어오면 또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주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아미노산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여기 종결 코돈이 있어요. 종결 코돈이 오면 아까 종결 코돈은 해당되는 tRNA가 없다고 했죠. 결합하는 게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폴리펩타이드가 쫙 돼 있고 리보솜이 위쪽과 아래쪽이 떨어져 나가고, 그죠? mRNA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사와 번역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핵에 있는 DNA, 그죠?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이 과정이 전사였죠. 전사 과정이었어요. mRNA가 되고, 만들어진 mRNA가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오면 리보솜의 대단위치하고 소단위치가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죠?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고 나면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게시코돈으로부터 번역이 시작이 되죠. 게시코돈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신장 과정이 있었죠. 그죠? 쭉 늘어나는 신장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에 종결 코돈에서 종결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을 봤으니까 이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하는 거. 우리가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나눠서 생각할 텐데 왜 그러냐면 원핵생물은 핵이 없지만 진핵생물은 핵이 있어요. 그래서 핵이 있는 것과 핵이 없는 유전자 발현이 다르기 때문에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을 보면 이 원핵생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균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는데요. 자코브라는 사람과 모노라는 사람, 프랑스의 분자생물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대장균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 조절하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찾아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젖당 오페론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젖당 오페론. 그래서 젖당 오페론 지금 이 밑에 있는 것과 같이 DN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젖당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위로 여기 효소를 암호화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 유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구조 유전자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구조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만들려면 mRNA를 만들어내려면 그죠? mRNA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프로모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RNA 중합 효소가 이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서 mRNA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젖당 오페론은 특별히 이 프로모터와 구조 유전자 사이에 작동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동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억제 단백질이라는 게 결합해 가지고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거냐 결합하지 않을 거냐라는 것들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동 유전자 부분이 젖당 효소 여기 있는 젖당 유전자에서 mRNA를 만들어내는데 mRNA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걸 만들어낼 건가 아닌가를 얘가 말하자면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작동 유전자가. 그래서 이 프로모터와 작동 유전자, 구조 유전자 부분을 합쳐서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페론이 뭐냐면 기능적으로 연관이 있는 여러 유전자가 나란히 존재하는 유전자 집단, 요거를 오페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드는 구조 유전자하고 작동 유전자하고 프로모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쭉 연달아서 같이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오페론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젖당 분해 효소와 관련되니까 젖당 오페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절해주는 조절 유전자가 여기 있어요. 이 조절 유전자는 여기도 조절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 앞에 프로모터가 있겠죠. 그래서 mRNA를 만들어내 가지고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억제 단백질이 이 작동 유전자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젖당이 없을 때입니다. 젖당이 없을 때는 조절 유전자에서 만든 이 억제 단백질이 작동 유전자 부분에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RNA 중합 효소가 어디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억제 단백질 때문에 프로모터에 결합이 안 됩니다. 이 결합이 안 되면 유전자 1, 2, 3에서 mRNA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젖당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젖당이 들어오면 상황이 바뀌어요. 자, 젖당이 들어왔다. 젖당이 들어옵니다. 젖당이 들어오면 이 들어온 젖당이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억제 단백질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바뀌면 이게 결합이
안 됩니다. 그죠? 결합이 안 되니까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서 쫙 가면서 뭘 만들어내요? mRNA를 합성화되겠죠. 그럼 이 mRNA가 만들어져서 젖당 분해에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서 이 젖당 분해 효소들이 젖당을 분해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젖당이 있을 때는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게 되고, 그죠? 젖당이 없을 때는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젖당의 분해가 필요할 때만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효과적으로 세포 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핵생물에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진핵생물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 핵막이 있죠. 핵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막 안에 DNA가 있기 때문에 mRNA를 만들어내서 또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조절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사전 조절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전사전 조절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DNA 염색체 구조를 배울 때, 그죠? 여기에 지금 단백질의 DNA가 이렇게 꼬여 있는, 그죠? 묶여있는 단백질을 돌아서 감고 돌아가는 DNA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mRNA를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염색사에 응축되어 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과정도 진핵생물에서 유전자 발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풀리는 거죠. 그죠? 이게 단백질과 얽혀 있는 이 DNA가 풀려집니다. 그 다음에 DNA가 풀려지고 나면 좀 전에 오페론에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게 mRNA를 만들죠. 그죠? 여기 mRNA를 만듭니다. mRNA를 만드는데 이 mRNA를 만드는 이 전사 과정에서도 조절이 가능해요. 잠시 후에 이 전사 조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RNA를 또 가공을 합니다. 이 과정이 가공 과정이 들어가요. 뭘 가공하냐면 mRNA를 가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mRNA를 가공하면 가공된 mRNA가 밖으로 나가서 이게 번역을 하는데, 번역할 때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전사가 되기 전에 조절하고, 전사 과정에서 조절하고, 번역 과정에서도 조절하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핵생물도 여기 유전자가 있고요. 유전자 앞에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그죠? 유전자에서 mRNA를 만들려면 반드시 프로모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원핵생물은 유전자가 1번, 2번, 3번, 그죠? 세 가지가 같이 막 붙어 있었죠. 이 앞에 프로모터가 있었고,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유전자가 하나면 프로모터가 하나입니다. 그죠? 진핵생물은 원핵생물하고 다르게 유전자가 각각 유전자 하나에 프로모터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터에 이제 RNA 중합효소가 결합해야 되는데,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사인자라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자, 전사인자 단백질이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요? 유전자가 만듭니다. 그죠? 이 단백질도 유전자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서 전사인자가 만들어지고, 그 전사인자에 의해서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으니까 요 여러 가지 단백질, 전사인자들에 의해서 발현이 mRNA 만드는 과정이 조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그죠? 진핵생물의 DNA는 이렇게 유전자 부분이 있고 프로모터 부분이 있고, 또 원핵하고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인핸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핸서. 그죠? 그래서 이 인핸서는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가 되는데, 전사인자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을 보면 여기에 이게 지금 DNA인데, DNA에 전사인자들이 결합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간격이 약 수천 쌍의 염기가 여기 떨어져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합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 다 뭐냐면 전사인자입니다. 이 전사인자들이 인핸서에 결합을 하면 요 인핸서와 프로모터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이런 모양으로 연결을 해줘서 여기에 뭐가 결합하냐면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사인자들이
인핸서와 프로모터 사이를 연결을 해줘야 RNA 중합효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mRNA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사인자가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이 7개 전사인자가 제대로 결합이 돼야 RNA 중합효소가 mRNA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어느 게 하나 빠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지 못하고 mRNA를 만들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단백질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핸서 이것들을 위해서 mRNA 중합효소가 결합해가지고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mRNA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RNA 만들어진 다음에 가공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죠? RNA가 처음 만들어진 RNA하고 처음 만들어진 RNA 부분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자, 봅시다. 보면 이 처음 만들어진 RNA가 있는데 이 RNA 중에서 여기 핑크색으로 된 부분 있죠. 이 핑크색으로 된 부분. 이 핑크색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트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실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인트론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 여기 자, 요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분을 엑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RNA하고 세포 밖으로 나오는 RNA를 비교해 보면 인트론은 전부 없어지고 엑손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트론과 엑손이 같이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그죠? 여기 그 가공 과정을 거치면 인트론은 없어지고 뭐만 나오냐면 엑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손들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RNA 가공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화와 기관 형성에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건데요. 세포 분화 과정과 기관 형성 과정.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조절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분화가 일어나는 걸 많이 목격했어요. 분화가 뭐냐면 수정란이 세포 분열해서 각 세포가 자기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 거. 이걸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분화가 되고 나면 여기 보면 모근세포는 케라틴을 만들어내고요. 근육세포는 액틴을 만들어냅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간은 인슐린 수용체 단백질을 만들어요. 주로 만드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모근세포로 분화가 되면 케라틴을 만드는 유전자 말고 다른 건 없다. 그렇죠? 근육세포를 만들면 액틴을 만드는 단백질 말고 다른 유전자는 없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 외에 다른 유전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단백질, 진짜 그런가? 진짜 모근세포에는 케라틴을 만드는 유전자 말고 다른 유전자는 없을까? 그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 말고 다른 유전자는 없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봤느냐? 이렇게 실험을 해봤죠. 자, 올챙이가 있는데 올챙이는 완전히 분화가 된 거예요. 그죠? 올챙이에서 소장에서 핵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구리 난자에서 핵을 제거했어요. 핵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소장 핵을 요 난자 핵에다 이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소장은 분화가 된 거니까 소장에 유전자가 전부 다 들어있지 않으면 여기 완전한 올챙이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소장에서 분화가 된 소장에서 핵을 추출해서 난자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올챙이가 되는 놈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 분화가 돼도 그 분화된 세포에는 올챙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유전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당근의 뿌리세포면 이미 분화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배양에서 배양을 해서 세포 분열을 시켜보면 완전한 당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뿌리로 분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 뿌리 안에 뭐가 있냐면 당근을 만들 수 있는 전체 유전자가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자, 수정란이 전체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죠. 수정란이 전체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근세포에서는 왜 케라틴만 나오느냐? 전체 유전자 중에서 케라틴 유전자만 발현돼서 케라틴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적혈구도 마찬가지예요. 헤모글로빈 유전자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세포는 액틴을 만드는 유전자만 발현이 되는 거고, 간세포에서는 인슐린 수용체 유전자만 발현이 되고 나머지는 발현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조절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조절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조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핵심 조절 유전자입니다. 이 핵심 조절 유전자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다른 조절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그죠? 여러 가지 조절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꼭대기 있는 조절 유전자, 요거를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핵심 조절 유전자는 이게 유전자 A, B, C, D, E, F는 다 조절 유전자예요. 이 밑에 있는 조절 유전자들을 통합적으로 제일 위에서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핵심 조절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러 가지 핵심 조절 유전자를 비롯해서 여기 밑에 있는 여러 유전자들 중에 예를 들어 유전자 C가 망가졌다. 그러면 요거는 조절 단백질 C가 망가졌으니까 요 밑에 있는 거에 영향을 주겠죠.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만 영향을 줘요. 그런데 핵심 조절 유전자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조절 유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핵심 조절 유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조절 유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마이오-D 유전자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오-D 유전자는 근육 모세포에서 근육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때 작용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예요. 그래서 마이오-D 유전자에서 여기 mRNA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mRNA가 만들어지면 그 mRNA에서 마이오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마이오-D 단백질이 전사인자에 속합니다. 그죠? 전사인자에 속해요. 그럼 이 전사인자가 여기 조절 유전자가 있죠? 조절 유전자로 갑니다. 조절 유전자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 조절 유전자에서 여기서 또 mRNA가 얘를 합성해 가지고, 그죠? 여기 mRNA가 만들어져서 또 다른 전사인자를 만들어냅니다. 마이오-D 단백질 이 전사인자 말고 또 다른 전사인자를 가져오게 되고, 이 또 다른 전사인자가 여기 마이오신과 액틴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영향을 줘가지고 마이오신과 액틴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오-D 유전자가 액틴과 마이오신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세포 분화하는데 핵심 유전자로 마이오-D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관을 형성하는데 또 핵심 조절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초파리, 그죠? 초파리를 만드는 여러 부분, 그죠? 머리, 가슴, 꼬리, 날개, 그죠? 다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조절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핵심 조절 유전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조절 유전자들이, 그죠? 이 조절 유전자들이 각 부위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파리 기관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두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 유전자라는 게 있고요. 그죠? 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형성하는데. 그 다음에 더듬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조절 유전자로 안테나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테나 유전자가 아이 유전자와 안테나 유전자가 핵심 조절 유전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죠?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핵심 조절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이 핵심 조절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기관 전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여긴 정상 초파리인데, 그죠? 이 두 번째는 안테나 그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겨가지고 여기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더듬이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안테나 유전자가 그 더듬이 만드는 전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형성을 만드는 총괄적인 핵심 조절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전체가 돌연변이가 생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 핵심 조절 유전자가 기관 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